저희 둘 때문에 국민투표가 무너졌습니다. 네,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부가 사과하세요. 미친 발상이죠 이거. 어떤 거를 하고 있으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인식 수준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한 달까지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지율 한 방에 반등 시킬 때 18. 저희가 2주 전에 국민 제안 그 컨텐츠를 올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저희 국민 제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실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죠. 엎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과물이었어요. 네. 아니 10개의 제안이 투표소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중복 투표하고 막 여기저기 어뷰징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상 가능한 그런 문제였는데 대처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며칠 지나서 투표 한창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니까 아 우리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라는 일이 정말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학생회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법처럼 내가 뭐 국민투표 하겠다라고 다 발표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참 그러게 왜 중복투표 왜 했어요? 아니 나는 되는 줄 몰랐는데 되더라고 그게. 아, 형님 때문에 지금 국가의 국민투표가 지금 엎어졌잖아. 아 성인님도 했잖아요. 맞아. 묻어갈라 그랬는데 안 된대. 네, 맞습니다. 저희 둘 때문에 국민투표가 무너졌습니다. 네. 참으로 정말 죄송하고요. 뭐 그러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까? 네. 아니 나도 몰랐지. 핸드폰으로도 되고 노트북으로도 되고. 그래서 뭐 실명 인증, 로그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는 실명 인정 안 하겠다. 국민 제안 아이디어 제안하는 것까지는 실명 인증이 필요한데 이제 거기서 탑 10으로 뽑혀서 투표하는 것부터는 이제 실명 인증이나 아이디 로그인 필요 없이 그냥 누구나 아무나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결말이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질 말던가. 기분만 나쁘잖아요. 제안한 사람들, 투표한 사람들 기분만 나쁘지. 어떻게 사과를 좀 할까요 우리가? 중복 투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네, 사과를 드립니다. 대통령실 대신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사과 우리가 멈췄잖아. 대통령실에게 미안하고요. 그리고 그 안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K 교통패스 9,900원만 내면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때도 저희가 이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버스 회사랑 지하철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이것도 엎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타깝네요. 좀 교통비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부가 사과하세요. 네. 왜 그래 오늘따라 이렇게 막 나가? 아니 이거는 정부가 사과해야지. 아, 네. 중국 투표한 건 우리가 사과하고 이거 안 한 거는 정부가 사과하고. 이번 주에는 또 논란이 된 게 초등학생 입학 연령을 인하하는 거예요. 8살에 학교 들어가셨죠? 그죠. 한국 나이로 8살, 만으로는 6살. 6살. 네, 저도 그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거를 76년 만에 만 5세로 낮추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 좀 일찍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공교육에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장으로 연령을 인하를 하는데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성향을 떠나서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교총과 정교조라고 하는 양대 교직원 단체가 다 똑같은 목소리로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단체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학부모들 그리고 유치원 단체들 이런 곳에서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자의 물론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아기의 인간 발달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처사다. 아이가 만 5세에 40분짜리 수업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나요? 그 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놀이가 필요한 건데 놀이라는 것도 최근에 와서는 학문적으로 많이 재발견되고 있잖아요. 놀이가 단순히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지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재능들을 개발해주는 그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그 시기엔 더 선행되어야 하는, 더 주가 되어야 되는 활동인데 뭐 40분짜리 학교 수업이 오히려 학생들, 그 시기의 아이들을 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거죠. 요즘 핫한 드라마 우영우에서는 그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네. 강국봉 씨가 고학년 초등학생들도 놀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니다 더 빨리 아이들을 이 교육체계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생각나요. 그 정승재 선생님 아세요? 네 알죠 그 수학쌤 사교육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그
선생님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자기는 자기 또래가 학부모가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사교육에 미친 듯이 열광하는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이런 행태가 좀 줄어들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받았던 사교육이 자기가 대학 갈 때 하등 쓸모가 없었는데 그걸 다른 학부모들도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을 텐데 왜 지금의 학부모들조차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 어린 시기부터 굳이 그런 쓸데없는 사교육에 내몰게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시장에 사교육 업체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교육 강사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학 연령을 하향시키는 정책도 결국엔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을 더 빨리 노출시키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시면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에 끝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맞벌이 하고 있고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대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준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맡아줄 데가 없어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 학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다시 사교육 시장을 또 크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박순애 장관이 한 얘기가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발상이죠 이것도. 사실은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들 좀 빨리 퇴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소위 말해서 뭐 워라밸 보장하는 게 최고의 교육 복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고 그냥 결국에는 아이들만 희생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일해야 되니까 갈 곳 없으니까 학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거나 아이들이 어떻게 만 5세 아이들이 어떻게 6시, 7시까지 학교에 있습니까? 그냥 집에 일찍 가서 아이들은 놀고 맛있게 하는 거 먹고 그리고 푹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점은 물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학교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저출생 문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가면 결혼도 좀 일찍 하게 되고 좀 취업도 일찍 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은 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겠다. 애들이 학교를 일찍 가면 대학교도 일찍 가고 취업도 일찍 하고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면 출생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길님이랑 나랑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물론 우리 결혼 안 하기도 했지만 네. 초등학교를 늦게 가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고 집값은 집값대로 비싸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는 게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네. 사교육비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누적이 돼서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학교를 일찍 안 가서 아이를 안 낳는 거다라고 오해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너무 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수준이 우리가 생산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꺼냈으면 또 몰라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후보실을 공약에도 없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관련된 주제로 논의 한번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꺼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달에 한 말이 있어요.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 수준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진짜 개발 독재 시절에나 했을 법한 그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인력, 산업 도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 애 빨리 낳아줬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인적 자원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거죠. 도구로 보는 거예요. 참 이 사고방식 수준 자체가 끔찍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편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뭐 다행히 온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이번에 교육청들이랑도 협의하지도 않았고 학부모랑 교사들과도 사전에 아무런 소통 없이 이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좀 공론화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공론화는 이미 끝났어요. 안 하는 쪽으로 공론화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네, 공론화 더 할 뭐가 있어 지금. 다 됐는데 이미. 공론화는 덕분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입법부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4국가만 만 5세의 아이들을 입학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 6세에 입학을 하죠. 국민 제한도 엎어지고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나 좀 추진을 하지. 아니 공약이나 좀 지키면은 지지율이 오를 텐데 뭐 번번이 공약 엎어버리고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것들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질래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지율이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또 따로 있잖아요. 뭐 진짜 맨날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이슈만 나오니까 안 떨어질 수가 없죠.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화제인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있고 사실 그런 이슈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둔감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네, 이런 측근 인사, 소위 사적 채용이라고 요즘 뭐 부르는 것 같은데 채용 비리죠, 그냥. 측근 인사를 그냥 뭐 마음대로 꽂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의 대학 동기, 그 코바나 콘텐츠의 협력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아니면은 대통령 관저에 계약을 따내거나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통령 관저 건설 공고가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입찰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봤더니 그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업체였다. 뭐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야 이러려고 대통령실 이전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것도 팟캐스트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청와대에 왜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시? 우리가 뭐 청와대로 돌려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럼 천천히 이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9일에 죽어도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진짜 국방부 청사도 사실 후보 시절에 공약에 이런 방법도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갑자기 대통령 당선되니까 국방부 청사를 한번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완전 날벼락이었고 경쟁 입찰하는데도 몇 달 걸릴 일을 몇 달 만에 공사까지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지? 좀 이상했었는데 이런 의혹들이 터지니까 한따까리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또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엎어지고 있고 대통령은 내부 총질 문자나 보내고 권진 목사 조심하라는 경고를 대기업들에게 보내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 가버렸고 뭐 미국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는데 한 명도 의전을 나가지 않아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되게 화를 냈다더라.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우리 한미동맹을 망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가 반년이 지나질 않았는데 뭔가 좀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없네요. 기대는 이미 선거 전에 갖다 버렸어요. 부디 하기로 한 거 잘 하시고 그리고 괜한 일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국민투표 하기로 했으면 좀 잘 세팅하시고 이왕 측근들 뽑을 거면 차라리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좀 뽑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보여줄 테니까 우리가 지지율 한 방에 반등 시켜줄 테니까 차라리 우리 뽑으라고. 대통령 지지율의 바닥이 어디인지 한번 내기해볼까요? 네. 저는 18%. 갤럽 기준으로. 저는 한 군데만이라도 18%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18%. 19%. 전 19%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9% 찍고 반등을 한다. 18% 찍고 반등한다. 이게 무슨 코스피처럼 바닥이 온 줄 알았는데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콘크리트 층이 왔을 법도 한데 콘크리트 아래 좀 양생이 덜 된 층이 좀 있나 봐요. 거기까지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